이분은 정부 초대로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계 인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총장들을 초대하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티칸에 요청을 했는데 바티칸에서 이제 우리 살레시오 신부님을 로마의 이제 교황청임 살레시안 대학의 부총장 신부님이 오시게 돼서 이제 마침 이분이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우리 가르치셨던 분이고 오셨는데 이분이 수녀원에서 그리고 오늘 미사 중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아버지가 원래는 살레시오 회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레시오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수자 모임에 이제 갔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필리포 리날디 신부님이셨습니다. 혹시 필리포 리날디 신부님 들어보셨나요? 지금 복자입니다. 10억 되셔가지고 우리 수도회의 세 번째 총장이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보시더니 되지 말라고 수도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결격 사유도 없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랬더니 이 필리포 리날디 신부님이 자네는 집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집안에 그 가정에서 사는 살레시오 회원이 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리날디 신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협력자로 이렇게 살게 됐고 이분 고향이 이제 베르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베로나. 베로나는 오페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원형 경기장에서 여름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오페라로 유명한 곳인데 베로나에서 이분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교리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살레시안 본당에서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들을 다 수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이가 5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강이 어렸을 때. 근데 원인도 모르고 아주 굉장히 심각했고 그 당시에 아직 리날디 신부님은 10억 되지 않았습니다. 가경자도 아니었고 근데 아버지가 리날디 신부님의 명성을 알고 성덕을 알고 그분에게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병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16살의 나이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로 갔고요. 지금 16살이면 중3이잖아요. 그죠? 중3이나 고1인데 16살의 나이로 베네수엘라로 가서 거기 선교사로의 삶을 시작하게 됐고 자기 동생은 살레시오 수사로 지금도 살고 있고요. 2명의 누나는 살레시오 수녀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살레시오 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살레시안의 삶을 위해서 다 바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뭘 투자합니까? 시간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협력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음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또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가족, 살레시안 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그 기원, 그 다음에 그 신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좀 쉽게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강의록은 끝나면 가져가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록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협력자 회의는 1876년 3월 4일 날 교황 비오 9세 교령으로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1876년, 1875년이 살레시오 회의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견했던 해인데요. 선교사를 파견하고 1년 후, 그러니까 수도회가 막 번창하기 시작할 때 수도회의 협력자 회의가 공식적으로 교황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자 회의는 1876년도에 인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돈보스코가 사제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당시부터 이미 협력자 회의가 이미 전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보스코가 1841년 6월 5일 날 사제가 됩니다. 사제 소통을 받고 사제로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혼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돈보스코 주변에는 항상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협력자들의 덕분으로 돈보스코의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돈보스코가 이제 6월 4일 날 사제 소풍을 받는데, 당시 사제가 되면 자기가 일을 선택해요. 우리나라처럼 소풍을 받으면 주교님이 이렇게 어디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가정교사 같은 거,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에게 세 가지의 일자리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는 제노바의 명문 가정의 교사, 가정교사로 돈보스코를 초빙하는 그런 제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고향의 본당, 전속사제로 일하면 웃돈을 좀 얹어주겠다. 그 당시에 이제 사제 선택을 받는 신부들의 뭐라고 할까요? 신부들이 받는 돈, 월급이라고 하기는 지금은 그런데 사목비가 있었는데, 당신이 오면 사목비의 몇 배를 좀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제안은 자기 카스텔루보의 보좌 신부로 오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안이 들어오니까 돈보스코가 고민을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돈보스코의 영적 지도자였던 누구죠? 돈 카파소라고 하는 분이 돈보스코보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서 돈보스코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돈보스코가 가야 할 방향을 가장 잘 제시해 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 카파소가 이 세 가지는 자네가 갈 길이 아니다. 당신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라고. 대학원, 지금의 이제 대학원이 바로 꼰비또 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들어와서 윤리신학을 더 준비해서 오늘날, 그 당시에 오늘날 사회도 이제 격동의 시기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이 시작이 되면서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온 유럽이 아주 그냥 뒤숭숭해졌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면서 잘 준비된 사제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돈보스코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꼰비또 신학원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죠. 신학원에서 3년을 윤리신학을 공부합니다. 공부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윤리신학을 하니까 이 사회의 그늘진 곳, 지금 교황님의 표현을 쓰면 뭐죠? 변방, 변두리라고 하는 곳을
구석구석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파수 신부님은 그 당시에 아주 성덕으로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리노의 그 죄수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사형수들. 그래서 이 가파수 신부님은 사형장으로 가는 사제들, 그 죄수들을 늘 동반했습니다. 마지막 고해성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느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형수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가파도 신부님이 돈보스코를 소년원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소년원에, 그 소년원에 초대를 했는데, 돈보스코가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이런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파도 신부님은 영적 지도자로서 돈보스코 안에 숨어있는 그 영적인 자질들, 상업적인 열성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한 청소년들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돈보스코가 이제 감옥에 소년원에도 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841년 12월 8일 돈보스코가 직접 쓴 그 돈보스코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 돈보스코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12월 8일 하면은 뭐죠? 무염시태 축일이잖아요. 원지엽 싱트 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데, 이 대축일날 미사를 드리려고 성당 제입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꼬마가 제입방지기한테 이렇게 혼나고 거의 매를 맞듯이 그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이 도대체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도망을 가느냐고, 그 아이는 내 친구니까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이팡지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 부모님은 계시냐? 안 계십니다. 첫 영성체는 했느냐? 안 했다. 읽고 쓸 줄은 아느냐? 모른다. 다 부정적인 대답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돈보스코가 이제 좀 덧붙여진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전기 작가들이 거기다 하나 덧붙이는 게, 그럼 너 회파라면 볼 줄 아냐?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회파라면 볼 줄 아냐?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이들 안에 긍정을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돈보스코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에게 너 이제 내 친구인데 너랑 나랑 내가 너에게 직접 교리교육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에게 교리교육을 배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예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나를 알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는 신부님이 교리교육을 가르쳐주면 제가 여기 언제든지 오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랑 만나면 내가 너에게 교리교육을 가르쳐주겠다. 아, 좋다고. 그럼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런데 돈보스코가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죠? 혼자 오지 말고 내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 8명인가가 와요. 그 다음 주에 10몇 명. 이러면서 오라토리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 토리노에 성지순례를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 또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겨울에 갔을 때는 성탄 때였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고, 여름에 이제 우리 신부님들하고 여기 꼴비토 신학원이 있는 그 성당, 프란치스코 아시시 성당 안쪽에 이렇게 꼴비토 신학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가면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를 만난 그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부님이 그 사제서품을 받고 천미사도 바로 그 성당에서 봉헌을 해요. 옆에 있는
수호천사 제대에서 이렇게 봉헌하는데, 그 바르톨로메오 가레리를 만났던 자리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의 그 주임 신부님, 지금 우리말로 치면 주임 신부님이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 앞에다 문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발 초인종 좀 누르지 마세요. 특히 살레시안들 아무 때나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는데 몇 시 이전에는 초인종 좀 누르지 말라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간 시간이 그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안쪽에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런데 돈보스코가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교리 가르치고 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돈보스코를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좀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모이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보스코 영화를 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돈보스코는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오라토리오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의 이름을요, 돈보스코는 축일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축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축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는 날만 한단 말이에요. 쉬는 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는 대축일날 되게 쉬거든요. 우리 그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 8일날 국경일입니다. 빨간 날이에요. 거기는 쉬는 날인데, 이렇게 축일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미사, 성사, 그 다음에 교리교육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축일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는 이 아이들과 함께 오라토리오를 운영하게 되고, 아이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오라토리오를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파수 신부님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또 동료 신부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누가? 평신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협력자가 되는 거죠. 잠재적인 협력자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스코는 교황 비오 9세 교황님의 권고로 이제 수도회를 설립할 준비를 합니다. 수도회 설립.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도회 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도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정부에서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을 내쫓거나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혁명을 이렇게 지지하는, 자유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 삶, 프랑스 혁명의 그 3대 기치가 있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권위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모더니즘의 그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그대로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근대주의.